MBN 박재현 전무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암호화폐 시장이 뭐 급등을 하고 시장에 상당히 주목을 받다가 최근에는 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데 그래도 이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분야의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코인 플러그의 그 이글 수석 연구원, 호주의 그 뉴사우스 웨일즈대 금융학 박사까지 받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최근에 그 암호화폐 시장의 좀 동향이나 뭐 특징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 들어와서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특징은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적인 측면을 보시면 작년 말에 암호화폐들이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이후로 2018년도 들어서면서 계속 하락세를 겪으면서 작년 말에 폭등 직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 경제적인 측면을 보시면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암호화폐는 일부 괴짜들의 전유물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가 특히 올해 들면서 각종 뭐 과세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측면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일부 거래소에서 대형 해킹으로 인한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보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아직까지도 주요 이슈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암호화폐 이 가격이 너무 급등락하고 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 자산으로서의 합당한지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년 동안의 그런 암호화폐 시장의 급등락이 과연 이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진정 반영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유동성이 상당히 낮다는, 다시 말해서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주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중에서 유동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약 1,100억 달러 정도인데 하루 거래량이 한 40억 달러, 즉 시가총액의 4%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뭐 코스피나 코스닥 종목들을 보시더라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일일 거래량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종목들이 사실 부지기수인데요. 뭐 그런 점을 봤을 때 그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까지도 유동성 측면에서는 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투자자 심리의 변화에 의해서 가격 급등락이 쉽게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작년 말부터 발생을 했었던 암호화폐 가격의 전반적인 급등락 역시 좀 이런 심리적인 측면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쁘게 이해하면 이게 뭐 완전 투기성 시장이 아니냐 그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봐요?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위험성에 있는 자본 시장을 투기를 위한 시장과 투자를 위한 시장으로 이제 분류를 하기보다는 이 시장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투기를 위해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투자를 위해서 들어오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투자자가 작년 말에 암호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을 하는 것을 보고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이 시장에 들어왔다면은 아마 올해 들어서 계속 하락세를 겪으면서 많은 손실을 봤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비교적 긴 기간 동안에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온 투자자라면은 심지어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하락이 된 것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여타 다른 시장에서는 뭐 상상도 하기 힘든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을 것이라는 건 아마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이 박사 이야기한 거 장기적으로 와서는 아주 투자 자산으로서는 뭐 좋은 평을 내리시는데 그럼 앞으로 그 이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 전망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어떻게 좀 보나요? 사실 제가 시중에 제야의 고수분들처럼 예. 어느 종목이 무조건 오를 것이다 예. 이런 걸 예. 예측을 할 수도 없고 예. 또 향후에 규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 방향성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꾸준히 그리고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꾸준히 돈도 들어오고 또 좋은 인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월스트리트나 실리콘밸리에서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로 인재들이 속속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이유는 이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결제, 송금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편의성이 심지어 각국 정부에서 규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너무나 위력적이라는 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이제 투자한 분들 있잖아요. 뒤늦게 뛰어들어갖고 지금 팔지도 못하고 계속 그럼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여기서 제가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건전한 종목이라면 좀 더 들고 계시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이 나왔는데 이제 규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이제 기술 통제나 이렇게 할 수가 없으면 아예 그냥 통째로 좀 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게 가능한가요? 사실 이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그런 식으로 전면적인 규제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가치 전달이 용이하다는 예. 계속 움직이기가 쉽다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각국 정부들이 그렇게 전면적으로 통제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전면적 규제로 방향을 잡을 경우에 암호화폐 기술 자체가 지금보다도 익명성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닥쳤을 때 더 피하기 쉬운 방향으로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감안을 해서라도 각국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탄압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암호화폐 시장이 규모의 성장과 양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나 외국이나 이런 데서의 그 규제 같은 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움직이면 새로운 트렌드나 규제 트렌드. 일단 국가별로 기조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요약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크게 보자면은 일단 미국, 일본 같은 주요 강대국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같은 금융 허브 그리고 몰타나 에스토니아 같이 특히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매우 열성적인 일부 소규모 국가들 위주로 지금 규제 및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예외적인 케이스라면은 상당히 강력하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본격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중국을 꼽을 수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가 이루어짐과 거의 동시에 바로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주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규제 위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좀 규제 같은 게 어느 정도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좀 그거와 관련해서 또 우리 이 박사께서 좀 제언을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 건지. 사실 한국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또 실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많은 각계 정부 부처와 기관분들께서 그 실정에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지난 월요일에 ICO 관련해가지고 국회에서 실제로 회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업계 종사자의 입장에서 ICO라든가 그런 부분 관련된 규제가 아직까지도 좀 폐쇄적인 측면이 있는 부분은 안타깝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ICO라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가 현재 중시하고 있는 기술금융 바탕의 성장 사다리의 제일 아랫부분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상당히 뭐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초기 이제 민간 자본 같은 거 유치할 때 그 ICO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이 민간한테 위임을 해서 하면 참 좋은데 우리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뭐 투자자 보호하고 또 연결이 돼서 이거 결국 투자자들 또 뭐 손실 문제가 발생하고 뭐 또 그런 문제 이슈가 되고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까 그 아이디어를 ICO까지 민간에 유임하는 게 정말 가능할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바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예. 그런 말씀하신 바대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국내에서 블록체인 업계에 투자가 되고 있는 자금 중의 일부분을 이 암호화폐 투자자 교육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국내 파생 상품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랑 마찬가지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든 다음에 그 커리큘럼을 이수한 투자자에 대해서만 암호화폐 예를 들어서 일 거래 한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조정을 해줄 수 있도록 관련된 블록체인 관련 협회에 권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투자자 보호 관련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그래도 그 ICO라든지 아까 그런 교육 같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예. 이 보안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을 때 매우 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많은 투자를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큰 이슈가 이 보안인데 사실 암호화폐라는 게 이제 유변조를 막기 위해서 나오는 하나 신기술인데 네. 오히려 그거로 보안이 뚫려 가지고 오히려 리스크가 더 커지는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보안 문제로 이 해킹이라든지 보안 문제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그 암호화폐가 이 위변조나 네. 이중결제와 같이 가치 전달 수단으로서 해결해야 되는 필수적인 문제들을 매우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 마치 조폐공사에서 네. 아주 완벽한 화폐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은행 강도나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암호화폐가 위변조나 이중결제 같은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은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암호화폐 관련된 모든 플랫폼에서 특히 블록체인이랑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네.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익명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이 암호화폐를 운영을 하는 블록체인 상으로 돈을 한번 이렇게 올려놓고 나면은 이게 그 이후에 어느 지갑으로 가더라도 이게 누구 지갑인지 어디에 있는 지갑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범죄에 막 악용이 많이 되는데 그 나중에 뭐 사전 예방은 안 되라도 추후에 이제 그걸 적발을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꼬리표를 이래 해서 추적하고 그런 단서를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건가요? 사실 지금 금융기관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KYC AML이라고 하죠. 고객 신원 확보와 그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관련된 업무들을 매우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단 은행에서 처리를 하는 단계에서는 뭐 이런 KYC를 통한 신원 인증이 비교적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블록체인 상으로 들어온 자금이 일단 블록체인 위에서 특히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를 거치면서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은 블록체인 상에서는 확실하게 신원 인증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아직까지는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위에서도 지속적으로 끊어지는 부분 없이 신원 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원 인증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민간 산업용으로도 많은 용도를 가질 수 있겠지만은 특히
정부 규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신원 인증이 계속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 어디에 자금이 위치하느냐에 상관없이 유지가 되어야 네. 범죄가 설사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네. 추적을 통한 범죄자 신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참 이 암호화폐라는 게 아직도 제도적으로 인프라적으로 해야 될 넘어야 될 산이 과제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아직 초기 단계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지만 사실 인터넷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도 네. 과연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통신망으로 이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논의가 있었지만은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샌가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물론이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비록 범죄에 사용되는 그런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위험성이 있는 이 도구로만 비춰지고 있지만 향후에 시간이 흐르고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개선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로 세상을 아예 바꾸는 그렇죠. 그런 핵심적인 기술이 될 거다. 예, 생활 속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더 좀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예. 오늘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